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선의로 내민 손이 내 뒤통수를 치다 못해 빗수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베푼 선의가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동심리센터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주변 사람의 시커먼 속내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었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째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저는 아동심리센터에서 일을 하는 심리상담사인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제가 다니는 센터 건물 1층의 한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자주는 안 가는 곳인데 바빠서 얼른 식사를 하고 올라오려고 간 곳이었죠. 그렇게 같이 간 동료와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직원 중 유난히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스치듯이 봤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봤죠. 알고 보니 제 친구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최선미였죠. 선미는 고등학교 시절 저와 꽤나 살갑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웃음도 많고 활기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대학교도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고 또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선미는 예전의 그 생기발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잔뜩 지치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미를 불렀죠. 선미야, 최선미 맞지? 나야 지은이. 제 부름에 선미도 저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지은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네가 마침 보이더라고.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동안 잘 지냈지? 선미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든 모습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눴는데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었기에 계속 선미를 붙잡아둘 순 없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 지난 회포를 풀었습니다. 선미는 그동안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지은아, 나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우리 시어머니 정말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건 그냥 일상이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니까? 뭐라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너를 왜 때려? 내가 조그만 실수를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때리더라. 뺨까지 맞고 나니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은 거야. 결국 이혼하고 나왔어. 너무 지겨워서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몸만 나온 거지. 애는 없었고?
제 물음에 선미의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실은 딸 하나 있어. 놓고 나왔지 뭐. 일단 나라도 살아야겠더라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선녀라고는 껌뻑 죽으니까 어련히 나 대신해서 잘 안 키워줄까 싶고. 아, 그렇구나. 선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플까 싶어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받을 친정도 마땅치 않았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보수적이고 이혼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었거든. 그래서 친정 도움도 못 받고 나 혼자 살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거라서 딱히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저 식당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 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지은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너랑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도 꿈 많은 소녀였는데 말이야. 그렇게 선미는 하소연을 하더니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과거와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는 선미의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고 씩씩했던 친구가 이런 힘든 일들을 겪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 어떻게든 선미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후 선미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밥도 해먹이고 이런저런 필요한 선물도 종종 했었죠. 그러다가 선미가 지금 혼자 사는 곳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식당 월급 받아봤자 돈이 안 모인다고 그러는 겁니다. 때마침 저희 이모가 임대업을 하시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인 빌라를 갖고 있으셨거든요. 저는 이모에게 사정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저렴한 월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선미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리로 이사를 갔죠. 저는 남편하고도 같이 선미를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선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며 저보고 친구 많이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선미가 저희 집에 자주 오다녔고 저도 선미네 집에 종종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선미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꼭 예전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선미는 제 덕분에 월세를 크게 아낀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미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아껴서 그 돈을 잘 모아 전세 자금을 마련했으면 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요. 그런데 선미의 행동은 제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요. 선미는 월급을 받으면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사재 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옷이며 화장품이며 안 쓰는 생활용품까지도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선미네 집은 늘 택배 박스가 가득하고 물건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뜯지 않은 택배도 한가득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아이도 못 보고 살고 마음의 허전함 같은 게 크다 보니 쇼핑으로라도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에는 선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했습니다. 선미야, 근데 너 보니까 뜯지도 않은 택배가 너무 많던데. 아, 귀찮아서 나중에 다 뜯어야지. 보니까 너 생활용품 이런 것도 많이 사던데 있는 거 먼저 쓰고 사는 게 어때? 다 필요해서 사는 건데 뭐. 그리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안 입는 거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 이모가 월세 싸게 해준다고 해도 월세라는 게 매달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쨌든 나중에 전세로 바꿔야 되는데 적금 같은 건 따로 좀 하고 있어? 제 딴에는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선미는 기분 상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금은 안 하는데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 정도 얘기하면 됐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에 고영석 씨라는 선배분이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큰 고깃집을 2개나 운영하세요. 그분이 인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보니 결혼하고 여자 쪽 문제로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고깃집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었죠.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온화하고 수도분해서 좋았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몇 번 보고 그분 가게에서 식사도 여러 번 했는데 성격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너무 좋고요. 저는 상처받은 선미와 마음 따뜻한 영석 씨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선미야, 혹시 괜찮으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까? 내 남편보다 3살 많은데 젠틀하고 괜찮은 분이야. 이혼 경력이 있긴 한데 1년도 안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들어보니 이혼 자체도 여자 쪽 문제가 좀 컸고 동네에서 큰 고깃집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2호점도 냈어. 능력도 좋으셔. 제 제안에 선미는 나는 애도 있고 자격 없어. 라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석 씨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선미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만나볼게. 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지은아. 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주선자가 되어 2사람의 소개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개팅 당일이 되었죠. 그런데 선미가 영석 씨랑 단둘이 만나기는 너무 긴장되고 어색하다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남편과 저까지 넷이서 함께 만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약속 당일날 센터에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바로 가봐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갑자기 약속에서 빠지게 된 게 미안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혼자라도 가서 2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못 가는 거야? 아휴, 어떡하냐? 알았어. 그럼 나 혼자라도 가서 2사람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좀 잘 띄워주고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걱정 말고 일 잘 봐. 그렇게 남편만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어떻게든 합류하려고 했지만 센터 일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바람에 결국 그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다소 황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등에는 최선미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엎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선미는 왜 이렇게 술에 취한 거야? 남편은 일단 좀 눕히겠다고 했고 저는 저희 침대에다 눕히라고 했습니다. 땀 흘리며 나오는 남편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소개팅은 완전 꽝이었나 봐. 영석이 형이랑 선미 씨랑 첫 만남부터 영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분위기도 썰렁하고.
서로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야. 그래서 그랬는지 선미 씨가 속상한 마음에 초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뻗어버렸지 뭐야. 영석이 형은 먼저 갔고 선미 씨 혼자 택시 태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업고 왔어. 집도 어딘지 모르겠고.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내가 선미 씨를 데리고 들어가? 그건 좀 아니지.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 말도 맞더라고요. 그렇긴 하네. 여기로 데리고 온 건 잘했어. 남편은 그렇게 한바탕 설명을 하고는 땀을 너무 흘렸다며 좀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안 됐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이 선미를 등에 업고 집에 들어온 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영 찜찜하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선미를 보니 차마 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어난 선미에게 따뜻한 꿀물을 주었습니다. 선미는 숙취 때문인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미안해 지은아. 내가 어제 너무 추태를 부렸지? 라며 멋쩍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괜찮아. 소개팅은 잘 안 됐다며? 인연이 아닌가 봐. 그랬나 보다. 두 사람이 생각보다 안 맞았구나 생각하며 그날의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 선미는 왠지 모르게 서로를 어색하게 대하며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지도 않았고 셋이 함께 만나는 일도 없어졌죠. 저는 남편이 그날 밤의 일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선미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안심하며 제 찜찜했던 기분도 털어버리려 애썼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눈을 속이기 위한 그들의 치밀하고도 역겨운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간다며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친구들과 낚시나 등산, 축구를 가곤 했거든요. 남편은 등산복을 쫙 빼입고 등산할 끈을 고쳐매고 커다란 배낭까지 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회포 좀 풀고 올게.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 기다리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등산을 간다는 남편의 친구 하나가 얼마 전 등남을 했다기에 제가 아기 옷을 하나 사놨거든요. 꼭 들고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고스란히 놓고 간 거죠. 저는 내가 꼭 챙겨가랬는데 이걸 놓고 갔네 생각하며 그 선물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직 남편이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1층의 아파트 야외주차장으로 허겁지겁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남편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여보 하고 부르려던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차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등산로 입구에서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조수석엔 이미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조수석에 탄 사람과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구 최선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던 사람이 왜 최선미와 함께 있는 걸까?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수만 가지 의심과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남편을 지켜봤는데 남편은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는지 선미와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고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난 목소리의 선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우리 딸 만나러 시댁 가는 길인데 왜? 무슨 일 있어? 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딸 만나러 간다고? 면접 교섭날이라서. 뭐 타고? 뭐기 버스 타고 가지. 근데 왜 그래? 저는 당장이라도 따지려다가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선미는 하는 짧은 대답 소리만 내뱉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남편과 선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 소개팅 날 남편이 선미를 업고 온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선배이자 그날 소개팅 상대였던 영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석 씨. 재수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전화 건 거 아니죠?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 뭔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소개팅 하셨잖아요. 예. 영석 씨는 소개팅이라는 말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잘 안 됐다고 하더니 분위기가 많이 별로였나 보다 싶었죠. 그날 별일 있었나요, 혹시? 무슨 별일이요? 친구가 그날 속상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하던데. 속상해요? 그 친구분이요? 왜요? 두 분이서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영석 씨는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친구분은 별로 속상해 보이지 않고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화 주셨으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친구분이요. 최선미 씨. 소개팅 매너가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저보고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고 하고 키도 작아 보인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너무 내는 겁니다. 네? 선미가요? 예, 저도 최선미 씨 조건은 다 들었는데 솔직히 성격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좀 게다가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건요. 어쨌든 저랑 최선미 씨 소개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보다 경준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건지. 경준이는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저는 영석 씨의 말에 황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저희 남편이랑요? 예, 둘이서만 술 마시고 대화하고 제가 거기 있는데 투명인간 된 것 같고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싶은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좀 앉아있다가 일 핑계로 그냥 나왔죠. 일찍 나오신 거예요? 예, 6시인가 봤는데 제가 9시도 안 돼서 그냥 나왔을 겁니다. 기분도 좀 나쁘고 경준이한테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사람 불러다가 뭐 하는 건지 싶고.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까진 좀 그런데 경준이랑 최선미 씨 되게 친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둘이서 친합니까? 둘이서 친해요?
영석 씨가 하는 말은 다 제가 처음 듣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따로 친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영석 씨는 9시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뇨. 영석 씨가 나올 때 선미는 별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자정까지 제 남편하고 선미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안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선미는 영석 씨보다 제 남편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 차를 타고 가던 최선미의 모습이 겹치는 겁니다. 아, 그 두 사람 뭔가 있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황당하고 참담한 기분을 억누르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이런 이야기는 정말 TV에서나 봤던 이야기였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온 남편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남편 차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빼내어 왔죠. 차에 들고 갔던 노트북에 그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끔찍하고도 역겨운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블랙박스에는 그날 아침 남편과 선미가 나누는 은밀하고도 추잡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당황하며 변명을 하는 것도 찍혀 있고 전화 끊고 나서 허둥거리는 목소리도 다 찍혀 있었죠. 얘 뭐야? 왜? 전화 건 거 누군데? 누구야 누구긴 네 와이프지. 어디냐고 전화 왔어. 혹시 우릴 봤나? 에이, 뭘 봐. 아까 집에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전화 안 왔어? 잠깐만. 나한테도 왔네? 이것 봐. 우리 본 거 아니야? 아닐 거야. 나중에 전화해 볼게. 걸려서 나 머리채 잡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무슨. 만약에 걸리면 자기는 누구 편 들 거야? 강진 편 들 거야? 자기 편 들어야지. 확실해? 그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지은이 아니고 자기잖아. 대답 좋네. 합격. 나 잘했어? 나중에 침대에서도 예뻐해 줄 거야? 그래.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자기 언제 지은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조만간 얘기해야지. 근데 나 가만 보면 강지은 좀 짜증나고 재수없어. 왜? 내가 이혼하고 이꼬라지 됐다고 나 동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러울 때 많아. 저번엔 나더러 월세 아껴줬으니까 그거 아껴서 전세금 마련하래.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이렇게 됐다고 지가 우월감 느끼는 거지. 지도 곧 이혼녀 될 거면서. 내가 지 남편 차지한 거 보면 어떤 표정 지을지 그 꼬라지가 궁금하다. 걱정돼서 그랬겠지. 뭔 걱정. 내 앞에서 네 와이프 역성 들어? 아니야, 그런 건. 내 앞에서 강지은 역성 들지 마. 알았어. 그리고 그때 소개해준 남자 말이야. 영석 씨. 영석이 형.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키도 작고 배 나온 아저씨를 소개해주냐? 지은이 걔 진짜 웃겨. 내가 이혼녀니까 그냥 그런 남자랑 소개팅해도 된다 그거야? 영석이 형 괜찮은 사람이긴 해.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그럼 나 그 남자랑 만날까? 안 되지. 내가 있는데. 하여튼 강지은 진짜 웃기다니까. 그러면 뭐해. 지 남편은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맞지? 맞아. 난 자기 거지. 그러면서 둘이서 꽁냥거리고 좋아 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구라서 지 생각해서 했던 제 행동과 말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요. 와, 이것들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고 비아냥거렸던 그 대화들. 저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과 최선미가 제 등 뒤에 이렇게 시커멓고 날카로운 칼을 꽂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엎고 그 두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복수를 계획했죠. 저는 그 이후로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대하며 지옥 같은 2주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남편 몰래 변호사를 만나 이혼 및 상간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두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더 모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며칠 뒤 제게 아주 중요한 지방 출장을 이틀 정도 다녀와야 한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남편을 믿는 아내인 척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며 휘파람까지 불어대는 그의 들뜬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서늘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출장이라는 달콤한 이름의 밀월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저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회사 팩스로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 일부와 함께 남편 박경준과 최선미의 추억한 불륜 사실을 아주 상세하고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최선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도 보냈죠. 아마도 여행지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그 두 사람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특히나 남편은 회사가 아주 뒤집어졌을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최선미랑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돌아와서 이혼과 상간 위자료 소송이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선미도 상간 소송 소장을 확인하고는 자기가 이런 돈이 어딨느냐. 다 오해다. 한 번만 봐달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베푼 선의를 너는 이런 식으로 되갚니? 선미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뒷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이니? 용서는 무슨 위자료 똑바로 내놓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네가 가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산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기에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불륜 사실이 사내에 쫙 퍼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다툼은 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최선미 역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여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고요. 복수와 이혼은 성공했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인간적인 환멸감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죠. 하지만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남동생 덕분에 저는 조금씩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들은 소식으로는 그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돈 받고 나간 아파트에서요. 한마디로 과거 제 집에 최선미가 들어와 사는 거였죠. 그렇게 제 자리와 제 남편을 탐하더니 결국 최선미가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퇴직금과 시댁에서 손을 벌려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저것들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것들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이지 웃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1층 식당에 지나쳐 가는데 식당 안이 웬일인지 시끄럽고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과 젊은 여자 한 명이 식당 주인과 직원들을 붙들고 최선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분은 최선미는 진작에 그만뒀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고 했고 그 할머니는 최선미 주소라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무리 그래도 주소를 함부로 알려줄 순 없다면서 계속 나가라고 하고요.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최선미를 저렇게 찾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와 여자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선미 씨 찾으세요? 제가 최선미를 아는 것처럼 말하니 그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최선미 알아요? 네. 그럼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신지 누구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자신을 최선미의 시어머니라고 밝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최선미의 전 시모였으니까요. 최선미가 과거에 맞기까지 했다는 그 전 시모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또 이미 이혼했는데 여길 왜 찾아온 걸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선민의 시모는 분노와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본물처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선미의 시모가 하는 말은 제가 여태까지 최선미에게 들은 것과는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최선미가 아들하고 사는 동안 돈 사고를 여러 쳤답니다. 기본적으로 사치도 심하기도 했고 또 무슨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돈 사고를 친 게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용서하고 돈도 갚아주고 품어주었는데 그 와중에 또 몰래 돈 사고 치고 거기다가 투자 동호회니 뭐니 하면서 남자 만나고 다닌 걸 걸렸다고 했습니다. 최선미 시모가 그 일로 최선미와 심하게 싸우다가 못 참고 최선미 뺨을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최선미가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경찰서 드나들고 다투는 와중에 최선미는 자기 신우명의까지 도용해서 사채까지 끌어쓰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최선미 때문에 M1 신우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 직접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최선미가 저에게 늘어놓았던 그 눈물겨운 시집살이 이야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최선미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아가며 참고 산 불쌍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돈 사고를 치고 가족들의 등골까지 빼먹고 도망간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심지어 제대로 된 이혼 절차도 밟지 않고 어린 딸까지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최선미가 지금 제 전남편과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망설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며 분노에 차서 달려갔죠. 그 후의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최선미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최선미의 진짜 남편은 제 전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최선미 시댁 식구들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최선미가 진 빚 수천만 원도 대신 갚으라고 닥달했다고 했습니다. 제 전남편 역시 최선미가 이혼녀인 줄 알았다며 뒤집어졌죠. 결국 그 두 사람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토록 뜨겁고 불같았던 사랑도 얼마 못 가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선미가 집어넣게 못 준다고 제 전남편 몰래 야금야금 카드론을 썼다는데 전남편은 그 빚 독초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결말을 전해 듣는데 어찌나 우습고 허탈하던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고등학교 때 그 발랄하고 천진하던 최선미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싶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둘 다 더 이상은 제 인생에서 엮이고 싶지 않은 쓰레기임이 분명하지만요. 저는 이제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제 센터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위로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기구하다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제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청춘과 꿈을 바쳐 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배신과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있는 걸까요? 제 기나긴 시련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었던 그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100일 천사가 되는 꿈을 꾸던 평범한 간호대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한창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시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던 박성규라는 남자였습니다. 저희 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요. 1층 보일러실 옆에 작은 별도의 방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그 방을 새놓으셨는데 거기에 박성규가 들어와 살게 된 거죠. 박성규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상경한 수재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선하면서도 어딘가 어리숙하고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인상이었지만 사실 저는 별다른 관심도 호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집에서 새를 들어 사는 대학생 오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인생이라는 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남자가 나중에는 제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시골에서 종종 반찬을 싸들고 올라오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며 넉넉하게 음식을 나눠주시곤 했는데 순박하고 정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살다 보니 저와 박성규는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고 조금씩 말도 트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박성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수줍어 하면서도 제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성규가 영미학새처럼 참하고 예쁜 아내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솔직히 저는 박성규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게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있던 남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박성규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썸을 타던 남자와는 성격 차이로 결국 사귀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사귀지 못하고 끝나는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게 양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여러 차례 말을 했음에도 자꾸만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찾아오고 괴롭히더라고요. 저도 그맘때 그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우리는 끝난 사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제가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난데없이 그 남자가 저희 집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붉었고 눈빛도 정상이 아니었죠.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그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치는 겁니다. 한영미,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저는 시겁하며 소리쳤죠. 이거 놔. 우리 이미 끝났잖아. 왜 이래? 끝나긴 뭐가 끝나. 너 나 좋아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변한 건데? 너 혹시 다른 놈이라도 생긴 거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난동을 피우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때마침 늦은 시간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너무 곤란하고 공포스럽던 찰나 마침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박성규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그 남자의 팔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왜 영미 씨를 괴롭히는 거야? 당장 손 놔! 넌 또 뭐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고 꺼져. 네가 뭔데 끼어들어? 박성규는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냐고? 나 영미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 영미한테는 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영미가 대하기 싫다는데 여기서 행패 그만 부리고 그만 가시지.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친오빠도 아닌 주제 넘게 끼어들지 마셔. 뭐가 어째?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다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그 남자가 박성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바람에 박성규는 저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저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가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경찰서까지 오게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험한 순간에 저를 망설임 없이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퉁퉁 부은 얼굴로 경찰서에서 나오면서도 저를 보며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하고 먼저 걱정해주던 그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멋있어 보이던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박성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우직한 모습, 그리고 저를 위하는 진심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약속하며 잘 만나왔죠. 그 미래라는 게 서로 직업을 갖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데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간호사라는 내 꿈은 어쩌나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나 앞날이 캄캄했죠. 그때 박성규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제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해서 같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절대로 굶기지 않을게. 약속해.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설득하셨죠. 영미야, 이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애기 낳으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라도 꼭 시험 봐서 간호사 하면 되지. 지금은 일단 뱃속에 생긴 아이가 먼저 아니겠니? 이것도 운명인데 둘이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아. 그게 순리야.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에 휴학계를 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학교를 더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아이를 낳고 조금만 키운 뒤에 나중에라도 꼭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이를 봐주신다고 했고 박성규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영원히 실현되지 못한 아쉬운 꿈으로 남게 되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박성규와 결혼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에 이어 딸 하나까지 낳아 정신없이 키웠습니다. 육아는 고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주부가 되어 있었죠. 그게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과 행복이 있으니 나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님은 시골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저희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오셨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희는 지척에 살며 서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가끔 육아 방식이나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끔찍히 예뻐하셨고 저에게도 크게 모질게 대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저 역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잘해드리려 노력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 인생에는 크나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맘때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커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잊고 지냈던 간호사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을 꺼내들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나도 공부해서 간호사도 되고 사회생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님께서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그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걷거나 일반 활동도 할 수 없어졌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신 거죠.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막힌 일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내 가족에게 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퇴원 날짜를 이야기하던 중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분간 어머니 간병 좀 당신이 맡아주면 안 될까? 나는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평생 나만 보고 사셨는데 저렇게 다치셨다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건 나도 너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당신밖에 없어. 여보, 당신이 좀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응? 사실 그때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한창 자리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 어머님의 간병을 제가 도맡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차마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저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또다시 제 꿈이 담긴 책을 덮고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간병을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간병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고됐죠. 하루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식사도 그냥 드릴 수 없었어요. 활동을 못해서 소화가 안 되시기 때문에 삼키기 쉽게 모든 음식을 잘게 만들어 드려야 했고 식사가 끝나면 약을 챙겨 드려야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고 재활 마사지도 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 저에게 푸념도 참 많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머님의 하소연도 다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님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이나 생활은 그야말로 사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간병과 더불어 아이들도 건사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았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제 어깨와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어머님의 간병을 하며 집안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원망과 회의감에 눈물을 쏟아내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 또한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가끔 고맙다,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과 사회생활에 바빴고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또 흘렀고 어느덧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 효부라고 칭찬하며 혀를 내둘렀죠. 13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요. 어머님께서도 늘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은인이라고도 자주 그러셨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살고 계셨다가 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던 그 아파트를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꼭 저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저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어머님께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뒤 어머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셨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몸이 이미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결국 지병으로 인해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 유산 상속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묘한 해방감도 들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은 이제 저보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간병도 끝이 났다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참 복잡 미묘했죠. 오랜 기간 침대 위에서 생활하셔야만 했던 어머님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속절없이 흘러보내야 했던 제 젊은 세월이 너무나 안쓰럽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던지요. 이제 겨우 40대 중반인데 제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떠나셨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개인 시간도 가져보자 생각했죠. 나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다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했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여태까지 못 만들었던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저는 처음 보는 여자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지인이라고 했고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저보다는 대여섯 살은 젊어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양지숙 씨라고 불렀는데 남편의 사업에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라고 저에게 소개했어요. 여보, 인사해. 이쪽은 양지숙 씨. 내 사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 정말 유감입니다. 힘내세요. 저는 슬픔 속에서도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먼 길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악마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불길한 예감에 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양지숙이라는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겨운 애정 표현과 은밀한 약속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진작부터 그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의 간병과 집안일을 모두 맡겨놓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13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헌신했던 제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느껴졌죠.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저한테 이럴 순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네가 그 여자랑 나누었던 그 추접스러운 대화도 증거로 내가 다 갖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추궁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나 위해서 우리 엄마 대신 간병해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는데 내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내가 뭐에 씌었나 봐.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요. 저는 필사적으로 비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너무 큰 만큼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개망신 제대로 주고 이혼해버릴 거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잘못했다고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빌었고 그 와중에 자식들 생각하라며 자식들을 무기로 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 간병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고 막말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줄까 싶었죠. 내가 지금 이혼해주면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닌가 싶고요. 아이들도 중요했고 이 가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생각도 컸고 무엇보다 억울함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속이 갈갈이 찢어졌지만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기에 불륜의 증거들을 제 손으로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저야말로 모든 것을 지우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몰랐죠. 왜냐면 그렇게 필사적으로 용서해달라고 했던 남편은 제가 용서를 하고 증거를 모두 없애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돌변했거든요. 서너 달 정도는 잠잠하게 사는 것 같더니 그 후에 보란듯이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제는 자기가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제가 의부증 증세가 심하고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히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이제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나더러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 집착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고.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에야 안 살아. 이혼해줘. 라며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겼던 건 맞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사는 저는 오죽했겠나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서너 다른 죄인처럼 나 죽었어 하고 풀 죽어 지내면서 가만히 있더니 그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빌었잖아.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냥 당신이 집착하는 게 너무 신물이 나고 숨 막혀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래. 내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야. 당신도 내 얼굴 보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디냐, 누구 만나냐, 그 여자 아직도 만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 들들 볶는 거 아니야? 피차 서로 힘들지 말고 헤어지자고. 누구 맘대로? 증거 없애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혼해달라고? 웃기지 마. 이러려고 빌었던 거구나. 당신 마음대로 절대 못해줘. 이혼 꿈도 꾸지 마. 저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소송? 무슨 소송? 증거도 하나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랑은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너 의부증으로 이혼 소송할 수 있어. 애들 생각해서 그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그렇게까지 해볼까? 라면서 자기가 더 난리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수도 없이 다퉜습니다. 심지어 그러는 와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의부증이 심해서 자기를 못 살게 군다, 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죠. 친하게 지내던 지인 한 명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권할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엄마를 13년 동안이나 병수발하며 모셨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고 남편은 저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불륜 증거를 다시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경계심이 생긴 그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고 도리어 저만 의부증 있는 이상한 여자로 몰려가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남편은 집을 나가서도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와 우리 엄마 집까지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곱게 이혼해주면 위자료라도 조금 챙겨줄 테니 당장 도장 찍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절대 이혼 못한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저더러 정말 지독하고 독한 년이라며 욕설까지 퍼부었죠. 두 사람은 보란듯이 불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집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버틸 수 있었죠. 저도 그냥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콱 이혼해줄까 싶다가도 제 청춘과 13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우연히 시내에서 아빠와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분노를 참으며 용기를 내어 그 증거 사진을 몰래 찍어온 겁니다. 아이는 제게 사진을 건네며 울먹였죠. 엄마, 미안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쏟았고 그 증거 사진을 바탕으로 양지숙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진행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버텼습니다. 그 두 인간이 발 뻗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간소송을 당한 양지숙까지도 저에게 전화해서는 독하다,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닌데 무슨 소송이냐며 저를 도리어 무고로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이혼해달라 난리고 양지숙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참 힘들더군요. 그렇게 지독하게 버티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남은 인생을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다 잊고 이혼해주고 제대로 재산분할 받고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저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 것이요. 그때는 제가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이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지친 마음으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가던 길에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계신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보이셔서 제가 다가가 부축도 해드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도 한 병 사다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 혼자 댁까지 가시기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집까지 부축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이라고 해서 따라간 곳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무슨 보살집이나 무당집 같은 곳이더라고요. 허름하지만 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저는 평소 그런 곳은 가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할머니를 방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인사를 하고 막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께선 제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마음고생이 심한 게 다 보여.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혹시 지금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딱 1년만 더 기다려보게. 딱 1년만. 그리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니 너무 조급해 말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고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저 미신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 여인 양지숙은 그냥 친한 사이일 뿐 불륜 사이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지숙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 양지숙은 그 일로 저에게 지독하다며 이혼도 안 해주면서 돈이나 뜯어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럴수록 절대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버텼죠. 남편은 나중에는 집 나가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예 남남처럼 살았죠. 그런데요, 정말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성규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상간녀 양지숙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날아가서 전복되는 큰 사고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더군요. 게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양지숙은 크게 다쳐 두 다리를 모두 못 쓰게 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인지 잊고 지냈던 그 보살 할머니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고 양지숙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법적인 부인인 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 관련 재산과 보험금 등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중에 그 보살집을 다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근방까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 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그 집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하다 싶고 무슨 귀신에라도 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의 조언대로 당장 이혼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재산은 저에게 다 넘어왔죠. 만약 제가 그 사이에 그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홧김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더라면 그 모든 것은 아마 그 상간녀 양지숙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딱 1년만 기다리라는 그 말, 그것이 저를 구한 셈이었죠. 참으로 신기하고도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게 속 시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며 오히려 허탈하고 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명적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 결혼하고 제 청춘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대가는 불륜과 배신이었죠. 그가 저에게 준 상처가 커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인간이 오죽했으면 제가 눈물 한 방울이 나왔을지. 그리고 속사정을 다 아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죽은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남편은 정말 그렇게 산 죗값을 받은 걸지도 모르죠. 상간 여인 양지숙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본인들의 결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은 정리를 했고 관련 자금은 아내인 저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도 드네요. 희생으로 흘러갔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제 인생의 평화를 되찾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저를 위해 저를 많이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